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건 뭐죠? 직원들에게 당근 같은 존재죠. 너무 잘 그려서 깜짝 놀라셨겠는데? 그죠? 이 사람, 직원은 신입사원을 뽑고 또는 기존에 근로하던 근로자들에게 계속 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당근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내용 이론 제한자가 있고 과정 이론 제한자가 있습니다. 내용 이론 제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슬로우가 해당이 되고 엘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있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과정 이론 제한자들은 목표 설정 이론, 학습 이론,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올드햄, 헤크만의 직무 특성 모델 해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내용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이론이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즉 무엇이 개인의 행동을 유지 혹은 활성화시키는가 혹은 환경 속에서 무슨 요인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그럼 과정 이론은 뭔가요? 과정 이론이란 동기 유발의 과정, 어떻게 해서 동기 유발이 되는지 설명한 이론이라 내용 이론은 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면 과정 이론은 정보 처리나 인식 혹은 직무 환경 요인과 상황 등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동기 유발에 어떻게 그리고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둔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르죠. 내용 이론이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 과정 이론이라는 것은 동기 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동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둘 다 배울 건데요.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엘더퍼의 ERG 이론이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자아 실현의 욕구, 생한사 존재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욕구가 사회적 욕구가 생긴답니다. 관계를 맺거나 친구를 만든다거나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갖는다거나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 사회적 욕구를 충족이 어느 정도 되면 존경의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 어디선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싶고 그런 게 보다 존경의 욕구다. 근데 메슬로우가 이제 주장한 게 자아 실현의 욕구 마지막 단계. 이게 이제 메슬로우가 느낀 건지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지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존경의 욕구까지 받아 보니까 사실은 모든 욕구는 내 안에 있구나. 나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진정한 마지막 단계의 욕구다. 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마지막 단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거 먹고 싸고 자고 이런 몸에서 원하는 것들을 충족을 시키면 그것들을 포함해서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그 안전의 욕구를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인맥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욕구를 갖고 싶어 한다. 어딘가에 소속된 집단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겠죠. 그래서 그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안에서 어딘가에 더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 쓰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비로소 욕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충족시키는 거구나라고 자아실현 욕구로 성장이 되는 거죠. 엘더퍼의 ERG 이론도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처음에는 내가 있는 존재의 욕구, 존재의 욕구를 뭐라고 해요? 생리적 욕구 플러스 안전의 욕구다. 이게 뭐다? 존재 욕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족이 되면 관계 욕구로 커집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사회적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제 성장 욕구, 자아 실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 얘는 5단계로 되어 있고 얘는 단순히 3단계로 축약해 놓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설명한 내용 자체가 똑같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다? 이거는 내용 이론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 이론으로 옳은 것은 내적과 외적 동기가 나오네요. 엘더퍼의 ERG 이론은 뭐였어요? 성장 단계. 그죠? E는 뭐예요? 존재 욕구. R은 관계 욕구. G는 성장 욕구. 요거를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ERG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담스의 형평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직원들 직무 또는
인적자원 관리 이런 곳에서 봤었죠?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 보상이 적으면 형평을 낮추게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동기 이론은 아닙니다. 자, 루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뭐였어요? 목표를 설정을 해놔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맥클레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의 이론은 어, 성취 욕구, 친교 욕구, 그리고 권력 욕구로 나눴습니다. 이거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에는 성취 욕구, 친교 욕구, 권력 욕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생한사 존재처럼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이런 것은 욕구가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취 욕구,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감을 갖기 위한 욕구가 있고, 친교 욕구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고, 권력 욕구는 사회적으로 내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리안과 대시라고 하는데요. 리안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안과 대시는 1975년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내재적인 이유와 외재적인 이유에 의하여 참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바탕으로 수립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긴 한데,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의 타고난 성장 경향과 심리적 욕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동기부여와 성격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과 간섭 없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기가 결정하겠다. 셀프 리더십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하고 나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거지,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동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학습을 하고 계신 우리 수험자 여러분들은 도서 안 따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죠. 스스로 이거 자격증 있으면 전문가 대접을 받네, 내가 노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기겠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겠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유튜브에 와서 도서안땅 채널을 본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인강을 듣는다든지, 또는 실강을 듣는다든지, 독학을 한다든지, 이런 건 모두 다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자기 결정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결정성의 자율성은 어떤 거냐면, 내가 스스로 누가 이거 해라라고 강압적으로 또는 이렇게 북돋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율성이다. 그럼 유능감은 뭐예요? 내가 해봤더니 안전은 내가 좀 해볼 만해. 다른 거는 계산도 많고, 음, 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면, 안전은 법에 관련한 내용이고, 암기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암기는 자신 있어. 또는 암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안전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접근이 용이해.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특출난, 그게 뭐예요? 유능감이라고 한다. 그럼 관계성. 관계성은 뭐예요? 관계성은 이제 타인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교제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느끼는 안정성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관계성 욕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얻거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획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안정성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에 대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된 관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뭐라고 한다? 관계성의 욕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율성의 욕구, 유능성의 욕구, 관계성의 욕구, 이렇게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관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자기 결정성 이론의 내적 외적 동기로는, 내적 동기로는 뭐가 있어요? 어떠한 활동을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해 개인적인 흥미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서 공부하는 것. 외적 동기는 뭐다?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외부적 압력을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것.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회사에서 자격수당을 주죠.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는데, 자격수당이 뭐 3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보통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또는 만 원, 3만 원, 만 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근데 30만 원의 자격 수당을 준다는 거는 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진급을 또 하기 용이해지는 거죠.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게 다 외적 동기다. 그래서 가설 실험을 해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내적 동기가 충만한 거야. 내적 동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또는 스스로 뭔가 만드는 거, 또는 스스로 직무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보상이 없어도 내적 동기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성과. 근데 이 성과가 계속 있다 보니까 보상을 받게 돼요. 뭐 금전적으로 됐든 뭐 칭찬이 됐든 이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보상에 의해서 이 내적 동기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외적 동기는 원래 없었어. 없었는데 이 보상을 받으면서 외적 동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를 달성해서 점점 계속 올라가는데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면 뚝 떨어지는 동기가 뭐다? 외적 동기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적 동기의 참가자에게, 그러니까 체스거든요. 체스 문제 실험인데, 자, 체스 문제 실험은 어떤 거냐면 A, B, C, D 이렇게 4명에게 처음에는 1등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금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1등의 조건을 체스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해결한 A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가 이번에는 가장 많이 문제 해결을 하신 분을 뽑겠습니다 하고 뭐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A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A가 A의 그 수준이 갑자기 내려가게 됩니다. 돈맛을 본 거죠. 돈 안 줘? 그럼 나도 열심히 안 해. 라고 동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문제 해결의 수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예. 그러니까 외적 동기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내적 돈맛을 본 다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왜? 외적 동기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적 동기로 인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원래는 이 사람은 체스를 좋아하던 사람이야. 퀸즈야, 퀸즈. 퀸즈 맞나요? 퀸스 갬빗이군요. 퀸즈 갬빗. 퀸스 갬빗이라는 체스 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했었던. 저도 체스의 채자도 모르지만 이 넷플릭스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여자 주인공이 엄청 예뻐요. 그래서 예뻐서 눈이 가서 보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한 60년대, 1960년대 남성주의일 때 소련이 배경입니다. 소련. 그래서 남자들의 스포츠였어요. 체스는. 여성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여주인공이 체스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그 약간 고아원 같은 데였나요? 고아원에서 어떤 약을 줍니다. 약. 그 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 이르러서 그 천장을 보고 체스판을 만들어서 체스를 막 두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체스를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마스터 무슨 그랜드 마스터 무슨 마스터 해가지고 등급이 나오거든요. 이 체스 등급. 그거를 따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체스를 처음에는 좋아서 단순히 좋아서 했던 것들을 이 체스 상금을 받고 유명세를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뭐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퀸스 갬빗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퀸스 갬빗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적 동기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적 동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뭐 유명세를 얻게 되면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 리안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 교육 영역,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자기결정성 이론의 교육 현장 연구는 유기적 통합 이론의 부각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뭐였어? 너가 왜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이걸 연구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외적 동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꾸준히 잘할까? 아니면 동기가 외적 동기가 없어졌을 때는 좀 노력을 덜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동기부여 기법이나 자율성 확보 기법 따위는 없다. 내면에서 와야 한다며 내면에서 이제 시작돼야 된다며 자신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결심에서 부여된다는 것으로 외부적인 방법으로의 동기부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한과 대시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도 뭔가 외부에서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뭐 대학교 가라라고 할 때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공부라는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이 있겠지? 노하우가 있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따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잘하는 노하우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외우고 또 내일 똑같이 어제 했었던 거를 하면 된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굉장히 단순하고. 그죠?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 이론은 뭐다? 리안과 디시의 자기결정 이론이라. 정답은 5번이고 나머지 이론들에 대해서도 어떤 걸 얘기를 했는지 특징이 뭔지 정도는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의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이 주요 심리 상태라고 불리는 다음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1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는 직무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1의 의미감 나왔네요. 이것도 먼저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정중입니다. 다정중.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다정중. 디딤이네요.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 중 1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직무특성은 기술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이다. 그래서 직무특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독립 변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종이라고 했죠. 결종. 그리고 이게 원인. 그리고 그거를 매개해 주는 거, 중간 매개체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 직무 특성은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다정 중에 해당하는 것은 주요 심리 상태가 작업의 의미 충만감이라는 게 있고 이 단계를 거치게 돼서 이런 전반적인 직무 만족이 증가하거나 내재적 직무 동기가 상승하거나 작업 성과의 질적이 향상되거나 이직 및 결근에 저하가 되거나 그런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정중은 작업의 의미 충만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주요 심리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로 가는 거고 자율성은 결과의 책임 경험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결과로 가는 거고 피드백은 과업에 대한 인식 단계를 거쳐서 결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변수라는 게 있는데 개인차를 고려했대요. 그래서 성장 욕구 강도. 누구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누구는 그래도 내가 뭐 못한 것만 없고 같은 길을 간다면 조금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어찌됐든 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성장 욕구의 강도 또는 지식 및 기술 수준, 직무 환경 만족 이런 매개 변수를 통해서 또 전반적인 직무 만족, 내재적 직무 동기,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 이직 및 결근의 저하 이런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주장한 게 뭐라고요? 올드햄과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음. 이제 뭐 자율성이나 피드백은 아직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뭐 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걸로 문제를 많이 내고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룸의 기대 이론에서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설 먼저 볼게요. 이게 문제가 좀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동기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대에서 오느냐? 도구성에서 오느냐? 유인가에서 오느냐? 그럼 기대란 무엇이냐? 내가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구성은 좋은 성과가 예견되고 보상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 유인가는 보상의 상대적 가치 또는 매력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블로그에서는 브룽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브룽이? 배달 플랫폼이죠. 이 배달 플랫폼은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22년인지 23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에 그 코로나 시기에 배달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차로 쿠팡 이츠를 해봤습니다. 배달 파트너. 왜냐면 그때만 해도 쿠팡 이츠는 조금 산골짜기, 오토바이로 가기 힘든 곳, 뭐 아니면은 조금 이제 오토바이 배달이 안 되는 지역 그런 곳에 주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로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저도 이제 일 끝나고 해봤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등록하니까 건당 8,000원에서 많이 받을 때는 10,000원도 주더라고요. 한 건만 해도. 야, 이거 돈 버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해보니까 어느 순간 2,500원, 3,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주문 폭주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대. 보통 6시에서 7시. 요 저녁 시간대 배달이 폭주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쵸? 퇴근하면서 이제 치킨에 딱 맥주 먹는 게 우리의 나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대에는 이제 주문이 밀리고 배달 기사님들도 이제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모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까지 와. 비. 그러면 더 많이 시켜 먹습니다. 더 많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 비가 오는 시간대에 배달하면은 8,000원 주던 걸 뭐 10,000원 또는 11,000원까지도 수수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더 땡큐한 거야.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뭐 축구 하는 시간대 이 쿠팡에서 프로모션을 걸어줍니다. 뭐 05시부터 07시까지 배달 4건을 완료하면 2만 원 추가 보상 그냥 주는 거예요. 2만 원을. 이건 프로모션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몇 건을 할 수 있을지. 보통 하루에 한 10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건. 10건 하면 10만 원이죠? 내가 오늘 10건에서 10만 원을 퇴근하고 번다?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부업입니다. 돈만 봤을 때는요. 왜 그만뒀는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고, 도구성은 좋은 성과가 예견되고 보상도 있을 거라는 믿음. 뭐예요? 요 주문이 밀리는 시간대에 나가면 프로모션도 걸어주고 금액도 비싸네? 요게 뭐다? 도구성이다. 유인가는 보상의 상대적 가치 또는 매력. 보상이 뭐 5시에서 7시까지 프로모션을 하는데 어느 날은 2만 원이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까지 준다. 그럼 주말에 더 시간을 내서 일하려고 하겠죠? 이 보상이 다르잖아요. 2만 원 똑같은 일을 했는데 2만 원을 받을 거냐, 5만 원을 받을 거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의 상대적 가치 또는 그 매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뭐다? 유인가다. 그래서 보통은 기대 곱하기 도구성 곱하기 유인가가 동기다. 이게 뭐예요? 부름의 동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그 동기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한 게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위에 한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개인의 동기부여 수준이 그들의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기대는 개인이 특정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 나 오늘 10건 할 거야. 10건 해서 10만 원 벌 거야. 이게 기대입니다. 도구성은 높을수록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도구성, 순환성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특정 시간에 내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다. 그게 이제 도구성이고 유인가는 뭐예요? 유인가는 5만 원 프로모션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를 주 업으로 하시는 분은 이런 5만 원 받든 2만 원 받든 꾸준히 하는 거지만 저같이 이제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주는 날 나가고 싶죠. 그거보다 안 주는 날은 뭔가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만둔 거는 이제 저는 차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금방 고장 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례해서 차를 교체해야 되는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은 어떤 게 더 이득이냐라고 비교했을 때는 이걸 안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한 2달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2달.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콜을 좀 거지 같은 걸 줘. 2,000원 뛰기, 3,000원 뛰기 이런 거죠. 그럼 안 가고 말거든요. 2,000원, 3,000원을 뭐 10건 하면 2만 원, 3만 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10건을 했는데 2만 원밖에 못 벌어, 어느 날은.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게 수쓰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또?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보상, 외적 보상이 작아지니까 일을 안 한다. 그것도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학자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주장한 거예요. 산업 심리학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근데 들었을 때,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끄덕이는 거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장한 학자와 그 주장한 학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 냈을 때 아사무사 하게 되면 다 맞는 말 같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름의 기대 이론엔 도구성, 기대, 유인가 요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정답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문제에 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뭐예요? 기대. 근데 이게 왜 문제의 시비 걸렸냐면 도구성.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근데 이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여기에 만약에 그냥 주관적인 믿음 했으면 기대로 끝났을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정 수준의 행동을 더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도구성도 답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문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두 개였다. 유인가는 왜 아니에요? 매력 또는 보상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확한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인가는 아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부릉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보니까 저는 부릉이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산 안땅에 요 배달 플랫폼 이용 후기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사. 오토바이 100만 원이에요. 11만이라면 이걸 뽕을 뽑긴 하네요. 투자 회수가 되긴 하네요. 근데 위험해요. 제가 잘 못합니다, 오토바이. 어렸을 때 제가 타봤는데 많이 넘어지고 많이 때려 부시고 해가지고 제가 위험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생각도 안 했어요. 걸어서 한다? 너무 힘듭니다. 운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는 완전 상노동이에요. 음, 대단하신 거예요, 이 걸어서 하시는 분들은.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작업 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대 이론에서 브룸의 기대 이론 하면 우리가 기대, 도구성, 유인가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노력이 수행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도구성이라고 한다.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 10건 할 거야. 나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기대. 도구성은 뭐예요?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도구성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구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땡! 틀렸다. 자, 형편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다른 사람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이러한 불형평을 줄이기 위해 동기가 발생이 된다. 동기가 줄겠죠? 맞는 얘기고,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 전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수행 동기가 증가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과업 수행을 외발한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작업 설계 이론은 여러 취임이 노력하도록 만드는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작업 자체가 개인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고 직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업 설계를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직원들이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이요인 이론은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바뀐 것 같죠? 동기는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니은, 디귿, 리을이다. 3번. 허츠버그의 위생 동기 이론이 이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동기 이론만으로 충족, 불충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위생이 충족된다고 해서 동기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 인정, 개인적 만족감 등 직무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동기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한다. 작업 설계 이론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이네요. 그리고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가장 상위 계층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우위의 애정을 갖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보였어요. 자, 실현의 욕구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급여와 복리후생은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됐나요? 아니죠. 위생 요인이었습니다. 맥그리거의 X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되어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X 이론은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되어야 된다. 성악설을 좀 따르는 편이고요. Y 이론은 스스로 한다. 성선설을 따르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X 이론에 따라서는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가 되어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클랜드의 주제 통각 시험 나오네요. 주제 통각 시험 뭐였죠? 카드, 그림 카드 몇 장을 보여주고 뭐 아이가 기타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잘생긴 남자를 여자가 쳐다보는 거,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장면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었죠.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심리 검사를 한다. 그게 이제 TAT 주제 통각 시험이다. 그래서 맥클랜드는 주제 통각 시험을 이용해서 사람의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요거를 사용을 했고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럼 뭐예요?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요거. 제가 그림 넣어놨네요. 이게 기타가 아니라 바이올린이었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왠지 카사노바 같이 생겼죠? 그래서 다른 여자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보다 TAT 주제 통각 시험이다. 맥클랜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욕구 계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매슬로우 이론을 비판했답니다. 그래서 욕구는 학습되는 것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숲을 보고 자란 사람이 있을 거고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이 있을 거고 도시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욕구가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 성취 동기론은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하며 출발을 했고 기업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큰 성취 욕구를 가졌으며 그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CEO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 CEO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가는 후발주자들이 잘 되는 경우 있나요? 없지 않나요? 거의 보기 드물다. 보통은 뭔가를 여러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뭔가를 시도하거나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저는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나아가겠죠. 그냥 어떤 시대를 잘 만났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야, 뭐 잘 된대 이러면 쫓아가잖아요. 야, 지도사 시험 보면은 논한데 가서 시험 보러 가자. 그 쫓아가니까 이 후발주자들이 힘든 거예요. 왜? 잘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초반이잖아요, 지도사가. 지도사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포화 상태일 겁니다, 정말로. 지금은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없어요, 오히려. 지도사가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주기가 애매한 게 캐파가 작은데 어떻게 일을 많이 줘. 사람이 많고 시장이 커져야 일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한 5년 아니면은 5년이 지나면 정말 포화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죠. 산업 발달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건설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덩달아서 건설안전 지도사를 취직하신 분들도 일이 없다. 취직도 잘 안 된다.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지금 당장 코앞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기가 겁이 날 수 있어요. 아, 이거 따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맞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아는 동생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건설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인류가 망하기 직전까지 다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건설은 계속된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에 뭐 1, 2년 이내에 뭐 일이 없다 어쩌다라고 해도 건설 경기는 3년 주기, 뭐 늦으면 정말 늦으면 5년 주기로 한 번씩 뒤집히잖아요. 건설 경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득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안전에 일단은 몸담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는 방향에 맞게끔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되지, 뭐 누가 돈 된다고 해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 외적인 욕구는 여러분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을 위한 한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은퇴를 하고 장사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선택했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외부적으로 들리는 노이즈, 소음은 무시하시고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방향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뭐 뒤따라 와가지고 누가 잘 된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자격증이 목적이 아니었고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이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안전 교육을 하더라도 이거 자격증 하나만 내밀면 되니까, 뭐 귀찮게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뭐 경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격증 하나 딱, 내가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 넣고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걸 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가 더 높아야 돼요. 지금 자격증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시험 공부 오래 하고 계속 꾸준히 한 사람들은 언젠가 붙게 돼 있어요. 기술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사분들 저도 합격한 건 아니지만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계속 하다 보니까 2년 3년 하다 보니까 붙었다.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근데 목적이 되면 그 이후에 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안전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자격증 취득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자격증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취득하고 생각하자는 거는 내가 목표가 재해 예방의 1등. 1등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가지고. 80건 하는 건데 뭐. 재해 예방이나 뭐 관련된 서류들, 뭐 유관계 작성,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하고 월 얼마를 벌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수단인 것뿐이지, 자격증 딴다고 해서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 돈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 안 하면은 영원이에요, 자격증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CEO의 유전자가 있니 뭐 그런 얘기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의 의견일 뿐이잖아요, 또. 그죠? 음. 물론 자격증 취득하고 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자격증이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인드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게 정말 독보적이어서 잘 되는 건지는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구의 유형 보겠습니다.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경 욕구 말씀드렸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성공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가진 그쵸? 그게 뭐예요? 이걸 달성했을 때 성취감이 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권력 욕구, 타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 그쵸? 의사 결정, 저는 통제 권한을 가진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교 욕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 어, 친구를 만들고 아는 사람을 만들고 인맥을 만들고 됐죠? 그 성취 욕구와 직무 성과와의 관계는 역유자의 모양이다. 중간 정도 난이도일 때 성취 욕구와 동기부여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지문에서 본 것 같아요,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결정 이론 나오네요. 누가 제안한 거였죠? 대시와 라이언. 제시한 자기 결정 이론에서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뭐였어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이을이다. 정답은 2번. 자, 헤크만과 올드햄이 제시한 직무 특성 모델에서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헤크만과 올드햄 뭐였어요? 기술 다양성. 여기 써있네요. 기술 다양성, 정체성, 자율성, 피드백이 있었죠. 그럼 하나 뭐 있었어요? 과업 중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랑 요 과업 중요성에 뭐였다? 1의 의미감이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 욕구는 없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허츠버그가 제시한 이 요인 이론에서 동기부여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임금 뭐였어요? 위생 요인이었다. 성취, 책임, 성장, 인정은 다 동기였다. 그럼 정답은 2번. 굉장히 쉽습니다. 또 1초 만에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동기부여 이론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부여 이론을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할 때 알더퍼의 ERG 이론은 뭐였어요? 내용 이론이다. 맞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서 성취 욕구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주제 통각 검사이다. 맞습니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따르면 이요인 이론이죠. 동기 유발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 요인은 충족시키고 위생 요인은 제거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아니죠. 동기 요인은 동기 그대로의 충족, 불충족이 되는 거고 위생 요인도 만족, 불만족이 되는 거다. 뭐 위생 요인은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3번. 불응의 기대 이론 나옵니다.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노력의 강도가 결정되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하였다. 맞고요. 아담스는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동기 유발과 연관시켜서 공정성 이론을 체계하였다. 공정성 이론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업 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대 이론은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맞죠? 도구성, 기대, 유인가 이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10만 원 벌 거야 라는 기대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을 때 나가서 더 많이 벌 거야. 도구성. 유인가는 보상의 매력적인 상대적 가치. 요거가 뭐예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을 기울이려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게 맞는 얘기죠. 형평 이론에 따르면 개인마다 형평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평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이 불형평에 직면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예측한다. 형평의 이론은 개인마다 형평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있겠죠. 내가 이만큼 투입했으면 이만큼의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민감성이 이 형평 민감성들이 불형평에 직면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가 복잡하고 목표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행이 낮아진다.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즉 목표가 어려우면은 더 많이 뭔가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행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만 직무가 복잡하고 목표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어디를 목표로 잡아야 될지 직원들이 좌야 우야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낮아질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조절 이론에서는 개인의 행위의 주체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이건 안 배웠습니다. 자기 결정 이론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 유능감, 관계성. 이거 하나 또 뭐였어요? 자율성이 있었고 책임과 실현과 성장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전통에 기반도 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뭐였어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참여되었을 때 내적 동기가 유지가 되는지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바탕으로 수립된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체스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론은 자기 조절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기 조절 이론이라는 것은
셀프잖아요. 셀프 리더십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나 충동으로부터 감정, 사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자기 조절이라고 하고 개인의 행위의 주체로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업원은 흔히 투입과 이로부터 얻게 되는 성과를 다른 종업원과 비교하게 된다. 그 결과 과소부상으로 인한 불형평 상태가 지각되었을 때 아담스의 형평 이론에서 예측하는 종업원의 후속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의 상황을 형평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투입을 낮출 것이다. 맞죠? 교과서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의 원칙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불사할 수 있다? 일단 요건 보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투입 성과가 불형평 상태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등 해당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그럴 것 같죠? 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었던 타인을 다른 비교 대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아, 쟤는 사장 아들이었네.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민간인에 대해서 비교 대상을 바꿔서 얘도 이 정도 받았네. 그럼 내가 뭐 적게 받은 건 아니네. 라고 비교 대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형평 민감성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관계가 있죠. 형평 민감성. 형평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되돌리려는 행동에서 더 높은 뭔가를 보일 거고 투입을 낮출 것이고 형평 민감성이 둔한 사람은 되돌리려는 행동을 좀 둔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의 원칙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동도 불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의 아담스의 형평 이론은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에 의하면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증가된다? 감소된다. 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목표가 종업원들의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치며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높다. 맞고요. 엘더퍼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과 달리 좌절태행 개념을 도입하였다. 맞나요? 자, 부금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의 직무 수행 성과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측정하는 것은 수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직무 수행 성과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것은 수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신과 중고 집단이나 중거 인물의 투입과 산출 비율을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될 때 공정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동기 유발이 된다. 그쵸? 얘는 이만큼 일했는데도 이거 이만큼 나랑 똑같이 받았네? 그럼 나도 그만큼으로 낮춰야겠다. 그게 뭐예요? 공정성. 공정성 이루는 방향으로 동기 유발이 되는 거다. 자, 3번 보겠습니다.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과 달리 좌절태행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메슬로우는 인간 욕구 단계에서 생한사 존재에서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욕구가 계속 진화된다라고 본 반면에 알더프의 ERG 이론은 각 욕구가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실존 욕구, 생존 욕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중요성은 개인마다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욕구 충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고 높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더 쉬운 낮은 수준의 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가요? 엘더퍼가요. 그래서 좌절퇴행 개념을 도입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위에 해설에 추가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브룸은 직무동기의 힘을 세 가지 인지적 요소들에 의한 함수관계로 정의하였다. 다음 공식 A와 B에 들어갈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기대 나왔으니까 도구성, 더하기 유인성, 유인가 여기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번이 아니고 정답은 뭐예요? 유인가, 도구성 여기 나와야겠죠? 5번입니다. 자, 직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이란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맞죠? 직무 설계는 직무 담당자의 업무 동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 충실화는 작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직무 설계 방법이다. 맞습니다. 핵심 직무 특성 중 과업 중요성은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며 직무의 평가의 결과는 직무 코스 산정에 활용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직무 특성 중 과업 중요성 뭐였어요? 올드만과 헤크만이 떠올라야 됩니다. 과업 중요성 나오면 과업 중요성, 기술 다양성, 다 중요성이니까 과업 정체성.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네요.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나오면 뭐예요? 기술 다양성이죠. 과업 중요성이 아니라 기술 다양성에 관한 설명이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이론만 나오고 이론 제한자가 안 나오는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올드만과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이 바로 떠올라야 되고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과업 중요성을 보고 우리가 봤던 게 과업 중요성,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연관지어서 떠올려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강의 들어도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자, 직무 만족의 선행 변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통제 소재에서 내재론자들은 외재론자들보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 만족한다. 내재론자라는 것은 뭐였어요? 셀프.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은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내재론자고, 외재론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뭐 환경이나 뭐 급여나 뭐 이런 뭐 상사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기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외재론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외압을 받는 외재론자가 동기가 높겠어요? 내재론자가 동기가 높겠어요? 내재론자가 더 높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게 누가 크다? 내재론자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말이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감의 상관은 질문지로 측정한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났죠? 직무 분석, 질문지, 뭐 이런 직위 분석, 질문지, 이런 질문지로 또 상관이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았다는 틀린 말입니다.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요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시아랑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권, 아시아는 뭔가 똥돌 뭉쳐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집단사고가 강한 문화가 많겠죠? 그러면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집단사고라는 것이 개인은 난 저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해도 주장을 잘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을까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높을지 낮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의 특성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권 이런 말은 뭐 집단 사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말 자체를 집단 사고를 조금 늘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집단 사고가 많은 곳은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모른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급여 만족은 분배 공정성보다, 분배 공정성은 무슨 말이냐면 공정하게 분배가 됐는지, A 부장, B 차장, C 대리, D 사원이라고 했을 때 분배를 할 때 다 똑같이 10, 10, 10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30 받고, 이 사람은 20 받고, 이 사람 10 받고, 이 사람 5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왜 조금 줘라고 하지만 경력과 이 짬바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자리에 가면은 저 정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게 뭐야? 분배 공정성이다. 절차 공정성은 급여 테이블이 있잖아요. 급여 테이블. 물론 부장이라서 얼마 주고 차장 얼마 D 얼마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같은 부장이라도 A 부장은 얼마 10 받고 B 부장은 8 받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 테이블에 의한 이런 급여를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 이 부장, A 부장은 일을 더 많이 해. 맨날 11시에 집에 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급여가 들어가겠죠. B 부장은 맨날 5시에 퇴근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급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급여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이다라고 해서 급여 만족은 두 개 다 충족이 됐을 때가 가장 만족이 좋겠죠. 이 절차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분배 공정성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직무 특성 차원의 직무 만족 간의 상관을 산출해 본 결과 직무 만족과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는 직무 특성에 기술 다양성이 있다. 직무 특성의 차원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을 산출해 본 결과 기술 다양성, 뭐였어요? 과제, 중요성, 과제, 정체성이 있었는데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게 세 개 다 중요했었죠. 직무 만족과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는 직무 특성이 있었나요? 핵심 직무 특성이라고 해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광업 중요성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게 이제 매개변수 작업의 의미 충만감을 만났을 때 전반적으로 직무 만족이 증가가 되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는 직무 특성은 없었죠. 그리고 있더라도 이런 기술 다양성, 과제 중요성, 과제 정체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핵심 직무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거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13년도 문제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예,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거지로 조금 해설을 어거지로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탁 떨어지는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무시하세요. 13년도에 나왔고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요즘 나오는 문제의 특성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내재론자, 외재론자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집단주의적 아시아 문화권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요것도 내용이 올드만과 헤크만의
직무특성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거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홍길동이 A 회사에 입사한 후 3년이 지났다. 홍길동이 그동안 있었던 승진자들을 살펴보니 모두 뛰어난 업적을 보인 사람들이었다. 이에 홍길동은 자신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승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 경우 홍길동과 관련된 학습 이론은 뭐예요? 주변을 보니, 승진자들을 보니, 음, 관계죠, 관계. 그래서 사회적 학습이다. 1번입니다. 뭐 조직적 학습. 조직적 학습은 회사 차원에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걸 듣고서 알게 된 건 아니고 고전적 조건화는 우리 파블로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파블로프가 주장한 겁니다. 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 종을 치면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데 종을 치면서 땡 하면서 밥을 줘요. 이걸 계속 반복했더니 어떻게 돼요? 종만 쳐도 나중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밥 달라고. 네, 그렇게 되죠. 그게 뭐다? 고전적 조건화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따른 자극은 뭐 조건 자극, 조건 반응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 종을 쳐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연봉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작동적 조건화 보겠습니다. 작동적 조건화는 파블로프는 강아지에게 종을 치면서 밥 시간을 알려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거랑 반대로 이 강아지에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벌과 강화물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나요? 음, 사람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게 강화물이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감소시키는 거죠. 또는 강화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을 공부 1시간 라는 학생에게 공부 1시간이라는 목적 달성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1시간을 시켜주겠다라고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공부 1시간을 열심히 하겠죠?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강화물이었다. 그게 뭐다? 작동적 조건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길동에게 너 열심히 하면은 내가 승진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외적인 내용이 아니죠. 액션 러닝은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액션 러닝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이고 이게 액션을 취하고 그 결과에 반영하는 일이 수반되는 것이 액션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학습이 맞다. 1번이다. 이 내용은 오히려 2번, 3번, 4번, 5번을 알고 있으면 더 헷갈릴 문제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모방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사회적 학습이 맞다. 요 옆에다 써주세요. 이거 사회적 학습은 모방. 조직적 학습은 조직에서 외압을 주는 거.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옆에다 적어놓으면 되고, 작동적 조건화라는 거는 강화물, 상벌제도. 잘했을 땐 상 주고 못했을 땐 벌을 주고 그게 보다 작동적 조건화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수동적이고 이거는 능동적이다. 이렇게 정도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액션 러닝은 행동하고 배운다.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결과값을 배운다. 그게 보다 액션 러닝이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여러 번 보세요. 그럼 돼요. 모방이 나온다 그러면 사회적 학습이다.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금관리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내부 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액에 대비한 구성원의 임금에 대한 공평성 지각을 의미한다. 외부 공정성은 단일 조직 내에서 직무 또는 스킬의 상대적 가치에 임금 수준이 비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임금의 정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네요. 자, 직무급에서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 역량급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준에 따른 역량 평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직무급이 뭐였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을 받는 거였죠. 그러면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하고, 그렇죠?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하고, 역량급은 뭐예요? 성과급.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준에 따른 역량 평가에 따라, 그렇죠? 역량 기준에 따른 이 사람이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평가해서 임금 수준을 달리 결정되는 게 성과급이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맞네요. 개인 공정성은 다양한 직무 간 개인의 특질, 교육 정도, 동료들과의 인하력, 업무 몰입 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 자사 임금 수준의 내부, 외부 공정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제 급여 임금 수준은 종류가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이 있습니다. 연공급은 개인의 연령,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호봉제라고 하죠. 아이가 먹거나 연차가 차면은 그거에 맞게 호봉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거죠.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한대요. 그러니까 동일 직무, 동일 임금. 그래서 철저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개발하는 개발연구원과 그 개발연구원이 일하시는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분의 직무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개발이 좀 더 크다. 그렇죠? 그럼 개발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환경하시는 분에게는 급여가 좀 낮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직능급, 역량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산정한다. 그래서 형태는 연공급과 직무급을 더한 형태입니다. 장점만을요. 능력에 따른 임금 결정, 완전한 직무급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 적절하다. 직무 수행 능력 개발에 치우침으로 일상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내부 공정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에서 직무별, 역할별 임금 수준이 공평한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조직 내부에서라고 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었죠. 그리고 외부 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액, 이게 이제 외부 공정성이었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1번이랑 2번이랑 또 설명하는 게 바뀌었다. 그리고 개인 공정성은 직원들 개개인의 성과에 개개인의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였는데 개인 공정성은 다양한 직무 간 개인의 특질, 교육 정도, 동료들과 인하력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가 아니라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평가하기에는 수식적 데이터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오답이었습니다. 내부 공정성은 단일 조직 내에서 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이제 외부 공정성은 노동시장임이란 말이 들어갔어야 한다. 개인 공정성은 다양한 직무 간 개인의 특질, 교육 정도, 동료들과의 인하력, 업무 몰입 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개개인의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는 정도 요거죠.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 자사 임금 수준의 내부 외부 공정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면접 조사로만은 평가가 안 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수식적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 문제네요. 뭔가 13년도 문제. 근데 이런 거는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나왔었네요. 직무급에 대해서.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죠. 자, 직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죠? 직무를 평가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직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건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니은이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블로그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놨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공급과 직무급, 직능급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동기 내용이 많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듣고 보니까 별로 없었다. 나오는 내용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그 기출 중심으로 준비하시되 그 외에 뭐 올드만과 해크맨의 직무 특성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그리고 알더포의 ERG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그리고 맥클랜드의 주제 통각 시험 하면서 관계, 성장, 친교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 정도만 교재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고 기출 반복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